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이 온다 함께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주 유익하고 재밌고 또 배울 것이 있는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이태경 토지플러스 자유 연구소의 부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태경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모셨는데요.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성찬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성찬 박사님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지난번에 올렸던 방송 중에 그 용산의 그 넓은 부지, 용산 코레일 철도 차량 정비창 부지, 그 부지를 개발할 때 좀 토지는 국가가 소유해서 임대를 하고 건물을 분양하자 혹은 임대하자 그런 어떤 저희가 주장을 한 방송을 올렸더니 아주 그냥 댓글이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린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조회수도 가장 많이 기록한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만회가 안 되긴 합니다.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댓글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보셨어요 혹시 댓글? 예, 전 댓글 잘 안 보는 편인데 네. 이건 좀 봤습니다. 댓글이 거의 대부분 무슨 공산주의 아니야 사회주의 아니야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보니까 네. 어떤 분은 HS 이분은 완전 공산주의네. 저 사람들은 뭐가 저리도 즐거운지 아님 노 개념인지 토지 사유권이 없어지는 판에 이렇게 올리기도 했고. 중국 얘기를 하신 분도 있어요. 중국은 땅은 국가가 가지고 있고 민간이 50년, 100년 이렇게 빌려서 쓰던데 그런데 국가가 그 지역 마음에 안 들면 허물라고 하고 몇 번 통지 보내다가 안 허물면 한밤중에 지도세도 모르게 와서 다 부셔버리고 가는 걸 상해에 살면서 목격했다. 공산당 니들도 당해봐야 알지 이런 이것도 있고요. 야 진짜 공산주의가 오나보다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 근데 방송을 좀 안 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모델로 이렇게 따라가자고 벤치마킹으로 제시한 사례가 중국이 아니고 사실은 미국인데. 미국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자본주의의 그 심장인 미국에서도 가장 이제 핵심인 뉴욕 맨하탄에 있는 배터리 파크 시티라고 하는 곳이죠. 네, 그 미국을 따라하자고 하는데 왜 공산주의 얘기가 나오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좀 이해를 하시고. 긍정적인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댓글이 지금 46개 달렸는데 그 중에 한 두세 분 정도는 그게 옳은 방향 같다. 근데 아마도 항상 댓글을 올리시는 분들 아닌가. 그게 옳은 방향인 것 같다라고. 분들 외에는 역시 이 토지 공개념 혹은 토지를 좀 더 공의롭게 공공적으로 사용하자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 아직 덜 익숙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80년대까지만 해도 9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물론 그때도 투기가 있었죠. 투기가 기승을 부렸고 이제 그 불로소득을 사유화했고 이건 늘 있었던 일이긴 한데 아무튼 이제 토지는 이게 그 공개념이 맞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이 아무튼 다수가 그런 생각 갖고 있었습니다. 시민들 다수가. 근데 이게 아무튼 제가 보니까 2000년 이후에 지금 2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밀레니엄 이후에 20년이 지났는데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이제 그 한 두 차례 또 크게 이게 그 부동산 폭등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폭등의 그 정도는 그 전에 비해서는 약하긴 했지만 체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그 국내 정부 한 중반부터 이제 참여정부 내내 그렇죠? 그렇게 한 6, 7년 가까이 물론 중간에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초반 2014년이죠. 그때부터 이제 아주 최근까지도 그렇죠? 이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거 대폭등을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또 어디 갖고 있느냐 어떤 유형의 부동산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자산의 격차라고 하는 게 이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벌어져 버렸어요. 이게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 차이가 나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가
일반 시민들이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금 약화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투기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어떤 일념이라고 할까요? 욕망에 사로잡혔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토지 공개념을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언급한 정부는 박정희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제화시키려고 하고 심지어 헌법에 넣으려고 했던 정부는 노태우 정부였거든요. 그렇죠. 노태우 정부 때 네.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아주 본격화됐었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진보의 아젠다라고 하기도 좀 어려워요. 이거는 뭐 좀 조금이라도 좀 그 빈부격차가 너무 심화되면 그 사회가 개판이 되는 거는 뭐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완화시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주장할 만한 내용인데 아직까지 뭐랄까요? 뭐 보수 언론 때문일까요? 아무튼 그런 이런 어젠다가 마치 어떤 그 사회주의의 어젠다인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는 모습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이 사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조성찬 박사님을 모신 게 사람들이 토지공 개념이라든지 뭐 종부세를 높여야 되는 이런 얘기하면 꼭 중국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중국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인 우리 조성찬 박사님을 모셨는데 최고라는 말은 빼달라고 했는데 써주시네요. 네, 조성찬 박사님을 잠깐 소개드리자면 중국 인민대에서 공공토지임대제로 박사를 하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이 분야로 또 박사하신 분이 또 계신가요? 학위 연구 주제로 이제 어떤 특정한 주제를 잡는 건 굉장히 세부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이쪽을 전문적으로 깊이 연구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역시 최고 전문가라고 해도 명실상부하게 과언이 아니다. 예. 네, 공공토지임대제로 공부를 하셨고 뭐 이런 책도 쓰셨어요. 예. 북한 토지 개혁을 위한 공공토지임대론에서 예. 이제 차후에 한반도의 이제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는 뭐 기정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일 텐데 네. 그때 토지 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 이론을 이렇게 책 한 권으로 내실 만한 분이 조성찬 박사. 물론 이거는 그 혼자 쓰신 거죠 이거. 예. 그러니까 조성찬 박사의 이렇게 이런 사이즈로 공공토지 임대론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네.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책은 그러니까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좋은 의미에서의 어떤 이제 시장 경제로 나가야 될 텐데 그럴 때 이제 그 토지 제도는 북한은 뭐 토지가 국유니까 그 이제 어떻게 어떤 정당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그런 토지 제도를 만들 건지 그걸 이제 그 연구한 그 책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제 말이 맞죠? 네, 조 박사님? 네 맞습니다. 예. 통일이나 어떤 북한 문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책 한번 보실 만한 것 같아요. 토지 제도라는 게 모든 사회 제도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어떤 토지 제도를 갖게 되느냐. 근데 제 생각에 이게 보면은 북한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싫어할 것 같아. 그렇죠. 뭐, 보통 네.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그 땅 무서 가지고 내려오신 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토지는 정말 뭐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기득권의 문제이고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토지 임대 공공 토지 임대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 이론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거냐에 대한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은 그럼 무슨 얘기를 나눌 거냐? 많은 분들이 중국은 땅이 국유화돼 있고 건물만 이렇게 그 임대하는 민간이 지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중국의 실상이 어떤가를 한번 여쭤보려고 조성찬 목사님 모시게 됐습니다. 제가 좀 더 그 말씀을 드리자면 그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우리 용산 미니 신도시 그 전에 이제 저희가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공급을 하자라고 이제 그 컨텐츠를 제작하고 릴리스를 했는데 거기 달린 댓글들 보면은 대체로 이제 뭐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라는 얘기가 많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한다. 토지는 국유고
건물만 이제 이렇게 뭐 일종의 뭐 그건 자유롭게 분양을 하거나 이제 사고 팔 수도 있죠. 거래 대상이 되는 거죠. 그건 매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니 근데 그 중국에 지금 너희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거기는 투기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그 다음에 건물 가격이 얼마나 비싼 줄 아냐. 예컨대 이제 뭐 베이징이나 상해나 텐진 같은 일선 도시들 그런데 그러니까 가장 이제 발달한 데죠. 영내 GDP도 가장 높고 이런데 보면은 심지어 뭐 아파트 가격이 서울보다 더 비싸다.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런 댓글들도 있었어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고 최근에 이제 주간조선 기사를 봐도 부동산 부자 천국 중국을 통해 본 토지 공개념의 환상이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 공개념 얘기하지만 토지 공개념을 이제 헌법에 명시했고 그걸 극단까지 밀어붙였던 심지어는 이제 토지를 국유화하고 있는 중국의 실상을 봐라. 그러니까 그게 토지 공개념이라는 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오늘 우리가 한번 낱낱이 한번 논파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오늘 자리의 취지입니다.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 토지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중국의 토지 제도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신중국 형성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1940년대 이제 중국 공산당하고 국민당 내전을 하면서 사실은 공산당이 그 승리를 이끈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사실은 토지였어요. 왜냐면은 모택동이 사실은 농부의 아들이었고 그가 이제 한때 국민당에 속해서 이제 농촌의 토지 문제를 조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했고 토지 소유의 양극화도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모택동이 이제 공산당 혁명을 진행하면서 농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게 어떤 성공 전략이다라는 걸 간파를 했고 그래서 이제 토지 개혁 얘기가 계속 나왔죠. 그래서 사실 이제 초반에서도 이제 뭐 토지 공개념이 진보의 담론이냐 보수의 담론이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은 중국이나 아니면 우리 한국의 역사는 사실은 이 공산주의 혁명과 이게 토지 개혁이 같이 가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의 트라우마 그러니까 정신 속에 이게 각인이 돼서 이걸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이제 공산당이 혁명에 성공했고 당연히 이제 토지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토지를 국유화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이 토지를 사용하는 주체는 개인 아니면 기업이잖아요. 물론 중국은 이제 국유 기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 국가가 이제 소유하고 이용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 우리가 다 예상하다시피 경제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1978년 이후 개혁 개방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이 이제 토지 개혁을 이제 새롭게 한 번 더 진행을 합니다. 어떤 핵심은 뭐냐면 토지 소유권은 국가 소유로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토지 사용권만 따로 분리해서 민간 시장에 유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간 경제를 이끌어내는 그런 중요한 전략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토지를 사용하고 싶은 기업이나 개인은 정부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서 그것을 일정 기간 동안 개발하고 사용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식으로 제도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이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토지 제도를 좀 개혁했다. 중국이 자본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시장 경제를 그렇죠. 도입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전략으로서 토지 사용권의 시장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고 사실은 그 판단의 중요한 근거는 지금 이제 논란이 많은 홍콩의 경제를 보면서 벤치마킹을 많이 했죠. 네. 그 중국도 많이 그 시장 경제 쪽으로 오면서 타협한 제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타협이라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땐 개혁이 맞아요. 개혁. 왜냐하면은 이제 초반에 이제 토지 공개념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 사실 저는 공개념이라는 표현 자체를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용어가 이제 그 의미가 뭐냐라는 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공개념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전달을 못한다고 저는 봐요. 그냥 역사적으로 그런 용어가 형성이 됐기 때문이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용어보다는 공동의 자원 또는 영어로는 사실 커먼즈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것이라는 거죠. 토지라든가 이런 천연 자원은 사실 모두의 것인 거예요. 지금은 이 공간에서 저희가 이제 이 호흡을 하고 있는데 이 산소는 모두의 것인 거예요. 누구도 배타적으로 이 부분은 이 공기는 내 거야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사실 물도 전에는 그랬고요. 그런데 토지는 왜 그러냐? 토지는 물리적으로 경계를 설 수가 있고 우리 생존에 가장 직결된 역사적으로 생존에 직결된 자원이기 때문에 공동의 자원이지만 전쟁이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계속 배타적인 소유권을 설정하고 그리고 영토를 확장해 오고 이런 역사를 우리가 거쳐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공동자원 또는 공유자원 또는 커먼즈 이제 영미계 쪽에서는 커먼웰스라는 표현도 해요. 모두의 부. 그게 이제 토지를 가장 저는 기반으로 한다고 보고요. 거기에 이제 자원들, 석유 자원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커먼즈가 잘 확보가 되어야만이 저는 사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완전 국가 소유였잖아요. 중국은 뭐 사용도 국가였고 예. 소유도 국가였다가 이제 소유만 국가가 하고 사용은 민간으로 넘기는 그런 개혁 조치는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제가 뭐 연구자다 보니까 용어 설명에 대해서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국가라는 말 사실 여러분은 국가를 정부로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무의식 중에 또 국가를 정부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중국의 헌법을 보면은 국가 소유라고 하고 괄호하고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전민 소유라고 되어 있어요. 전민이라는 말은 전체 인민. 그러니까 커먼즈인 거예요. 여기서 국가를 정부로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전체 인민 소유다. 이건 사실 이론적으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저는 국가라는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싶고 제가 국가라는 표현을 할 때는 저는 그런 식의 표현을 담아서 이제 사용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전민 소유이지만 사실은 공산당 특권이 이제 정치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동의 자원이지만 사실은 정부가 특권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실은 사용하고 있는 건 맞다고 좀 봐요. 그런데 이 토지 개혁 과정은 저는 그 특권을 조금 내려놓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정부가 배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국영 기업에게 배타적으로 이제 그걸 행정 배정이라고 하거든요.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는 방식. 계획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분배하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개혁 개혁 이전에는. 그럼 그 얼마나 이게 특권적이에요. 시장 효율성도 반영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개혁개방 이후로는 정부는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이 용도를 가령 상업용지로 개발하고 싶다. 그럼 정부가 국영기업에게 이건 상업용지로 개발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부는 도시계획의 권한으로 적정한 개발 프로세스를 정하고 개발 볼륨을 정하고 그리고 이거를 잘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민간 또는 국영 업체에게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그 입찰금을 지불하려는 의사가 있는 그러한 주체에게 토지 사용권이 넘어가는 구조예요. 그럼 여기서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그동안 정부가 배타적으로 사용했던 권한이 이제 민간에게 넘어가는 과정으로 저는 보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민간의 부와 민간의 재산이 확장이 되면서 2007년에 물권법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양회에서 이제 민법전이라고 그 일반 시민들의 재산권 여러 가지 권리를 종합적으로 정의하는 민법전이 통과가 됐어요. 이 얘기 뭐냐면 민간의 영역과 민간의 부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걸 잘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입법 조치가 이제 돼 있는 건데 물권법이 뭔가요? 우리에게는 약간 생소한 용어인데. 그러니까 물권법이라고 하면은 보통 재산권의 개념에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물권법이 이제 용익 물권입니다. 어떠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그 권리를 설정하는 게 용익 물권인데 우리나라 민법에는 이제 지상권 그리고 전세권 이제 2년마다 맺는 그 전세가 아니고 10년의 전세권이 있고요. 지상권이라는 게 있고 뭐 이런 물권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토지 사용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토지 소유권에서 독립시킨 토지 사용권이 물권인데 이 물권이기 때문에 법 이론상 물권은 기본적으로 매매가 가능해요.
매매, 상속, 마치 우리의 일반적인 이러한 물건들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활용하고 소유하고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 것처럼 물건도 그런 성격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물건, 예, 토지 사용권을 물권화한 물권을 거죠. 사용시킨 예, 거다. 예. 그래서 일반 재산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령 어떤 이제 댓글들은 뭐 국가가 소유하고 있고 개인은 아무런 토지가 없다. 그거는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개인은 토지 사용권이라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는 토지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권리가 층계를 이루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 제기 중에 하나가 정부가 잘 안 지킨다. 물건을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그 맥락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도시에 그 성중촌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중촌이라는 말은 이제 도시, 성이라는 건 도시 말하는 거고요. 중간에 촌,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토지 제도를 앞에서 이제 설명을 안 드린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도시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요. 농촌 토지는 집체 소유라고 얘기를 해요. 집체라는 말은 그 농촌 마을 공동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도시 토지, 국가 소유, 농촌 토지는 집체 소유. 이제 농촌 토지를 왜 집체 소유로 했느냐라는 것도 이제 긴 역사가 있어서 이제 그건 별개로 하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 이후로 도시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도시화가 진행되기 이전에는 도시의 공간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 주변은 다 농촌 토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이 도시 국가 소유와 그 바로 주변에는 집체 소유가 이렇게 있었던 구조였는데 도시화가 되면서 공간 구조가 커져가고 그러면 중국의 헌법 또는 토지관리법에서는 건설 용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농촌 집체 소유를 국가 소유로 전환한 후에 이제 국가 용도로 이제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 이제 농지 수용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때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도시 정부가 사실은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과도하게 이렇게 농민들의 재산권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폭력적으로 수용하고 저가로 보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물건이 딱 이렇게 정리된 다음에는 국가가 개인의 물건을 이렇게 침해하는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중국 정부 이렇게 생각하면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중국을 어떤 그 아무 때나 가가지고 이렇게 건물 가져오고 막 이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실제로 어떤가요? 중국 정부가 그런 어떤 예. 물건을 뭐 사회주의 정부니까 뭐 이런 자유주의 정부들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렇게 보호해 주나요, 물건을? 저는 좀 뭐 그 댓글에 달린 사례들은 저는 충분히 발생 가능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아까 2007년에 물권법이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취지는 뭐냐면 그동안 잘 보호되지 않았던 개인의 그 재산권을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물권법인 거예요. 그래서 물권법의 내용을 보면은 농민들의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해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물론 당연히 어느 나라나 법과 현실에 괴리는 당연히 있겠지만 어쨌든 중국 정부도 물권법을 제정을 통해서 농민들 그리고 성중촌에 있는 그 가난한 그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발전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물론 과도하게 이제 이렇게 수용하는 사례들이 있고 실제로 한국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그런 분쟁 사례들이 사실은 중국 내에 있어요. 있지만 중국의 시민들도 의식이 향상이 되잖아요. 향상이 되니까 중국 정부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2007년에 물권법 제정됐고 이번에 2020년에 민법전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리포트도 하나 썼는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민법전이라는 건 뭐냐면 이 우리의 개인의 일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가령 여기 이제 재산과 관련된 거, 혼인과 관련된 거, 행정 뭐 절차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 백과사전처럼 엮어낸 민법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신중국 성립 이후 이제 그 민법전을 이제 만들려고 4차례에 걸쳐서 시도를 했다가 뭐 여러 가지 뭐
문화대혁명이 뭐니 이런 이슈로 인해서 민법전이 통과가 안 됐고 이제 시진핑이 2014년에 이제 이 민법전을 5번째 다시 한번 재정리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2020년에 어떻게 보면 시민의 권리가 조금 향상됐다. 인민이라고 얘기죠. 그쵸. 인민의 권리가 좀 향상됐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인민의 권리가 계속 더 보완되고 있고 보호되고 있다 국가가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중국하고 우리랑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제가 지금 중국 그 실정법 체계는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민법이라는 체계가 일단 민법 총칙이 먼저 나오죠. 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물권이에요. 물권. 예, 민법 총칙. 그 민법이라고 하는 체계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민법 총칙이 가장 먼저 나오고 이게 일종의 총론, 이게 총강 같은 거예요. 총론이고 그다음 강론으로 내려가서 물권이나 이런 게 있죠. 물권. 그다음에 나오는 게 채권이에요. 채권.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친족. 그렇죠? 그다음에 상속. 이렇게 5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조 박사님이 처음에 중국에서 2007년에 물권법이라고 하는 게 제정됐다고 할 때 그 물권은 아마 우리 민법 체계 내에서의 물권이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물권이 뭐겠어요? 소유권이죠. 그 약간 용어상의 오해가 개념상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유권의 일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구성하는 권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용권이라는 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 중에 소유권이라는 게 보통 3개로 구성되어 있죠. 이게. 그래서 사용권이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수익권 있죠. 내가 뭘 이걸 빌려주거나 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다음에 처분권 있어요. 매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증여를 할 수도 있고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이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수익권하고 그 처분권은 정부가 그냥 갖고 있는 건데 계속. 근데 사용권만 이제 매각의 대상으로 민간한테 넘겼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요? 조 박사님? 좀 다른가요?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제 토지 사용권이라는 걸 정확하게 명시를 했고요. 그걸 물권이라고 이제 지정을 했고, 예,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이제 수익권이나 처분권에 대해서 토지 수익권, 토지 처분권 이런 표현을 쓰진 않아요. 토지 사용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은 말씀하신 그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그 안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토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여기서의 처분권의 대상은 토지 사용권이지 토지 소유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토지 사용권의 개념을 중국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전하고 있고 발전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들을 같이 보면서 평가를 해야 된다. 예, 예. 네, 그런 말씀으로 예, 예. 이해가 됩니다. 뭐 댓글에서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뭐 상해나 뭐 굉장히 이제 대도시들 상해 가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보다 더 대도시예요. 여기 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보신 분들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상해는 사실 서울만큼이나 혹은 더 비싸죠. 상해는 서울보다 더 큰 국제도시죠. 국제도시이기도 예, 하고 예. 아파트 값, 예. 뭐 아파트 우리가 뭐 예. 워낙 아파트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비싸.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학생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서울은 아파트가 왜 이렇게 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상상을 못하잖아요. 지금 이게 뭐 이거 어떻게 살아 이렇게 이 생각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유학 온 사람들은 아무튼 이제 어지간히 사는 집 사람들 자제들이 올 거 아니겠어요, 한국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일선 도시에 사는 사람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싸요 서울이 아파트 가격이? 그런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싸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상해나 뭐 베이징이나 텐진 같은 일선 도시들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얼마나 비싼지 알 수 있겠죠.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 뭐 저기 주간조선에서도 아주 친절하게 그 시세 동향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가령 이제 베이징의 평균 주택 가격이 서울 평균보다 훨씬 더 앞선다. 높다. 예, 높다. 그 통계 하나만으로 이미 모든 걸 저는 말했다고 보는데 이제 이 지점에서 이제 제가 가장 문제 의식을 삼는 걸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한국의 토지 사유제, 중국의 토지 뭐 국가 소유제 뭐 이런 이제 토지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를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 이제 중요하지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토지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중국도 부동산 투기가 굉장히 심각하고 반면에 토지가 사유제인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지금 이제 종합부동산세
토지 보유세에 해당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면 사실은 토지 가격이 또 안정적으로 자리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심은 뭐냐면 토지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가 아니라 토지에서 발생하는 가치, 그 경제학 용어로 지대라고 합니다. 지대라는 이 개념은 경제학적으로 자연에 의해서 형성된 가치 플러스 저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가치가 이제 결합된 걸 저는 지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개인이 토지 가치 창출에 기여한 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인 요인 또는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형성 및 증가하는 가치를 저는 지대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지대를 어떻게 사회가 환수하고 컨트롤할 거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 지대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좀 실패했다, 미스가 컸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냐면, 아까 제가 이제 그 개혁 개방 이전에는 행정 배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뭐 중국어로는 화보어라고 표현합니다. 국가가 계획에 의해서 토지 사용권, 그때도 토지 사용권을 국영 기업에게 이제 나눠주는 방식이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그 개혁 개방 이후로 이제 유상화를 하냐면, 가령 주택이라면 70년치의 토지 사용권을 그 경매 시장에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입찰액을 부르는 민간 건설업자에게 토지 사용권이 이제 넘어가는데, 이때 토지 사용권에 해당되는 토지 사용료, 중국에서는 토지 출양금이라고 얘기해요. 출양금. 이게 70년치의 토지 출양금인 거예요. 그걸 한꺼번에 내는 거다. 그걸 한꺼번에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그 지가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 원가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은 원가인 거예요. 원가. 그러면 토지의 지가는 그런 원가냐? 토지는 오히려 반대예요. 토지는 미래의 지대, 매년 발생하는 지대가 더해져서 현재 가치화해서 형성된 게 지가예요. 거기에 이제 수요 공급의 법칙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고요. 그게 지가기 때문에 결국은 미래의 지대가 현재 가치화한 건데, 그럼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 우리가 원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미래의 지대를 알 수가 있나요? 이건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5년, 10년 후에 토지 지가가 어떻게 변동될지를 예측을 못한다고요. 그런데 중국에서 출양 방식을 통해서 70년치의 주택 사용권을 넘길 때 미래의 70년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미스가 발생하는데, 가령 그 토지 사용권을 최초로 유상양도한 사례가 이제 현전에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물론 이제 협의 방식을 통해서 토지 사용권을 넘기긴 했지만 사실은 그때는 이제 50년이었습니다. 70년은 아니었고요. 50년에 일시불로 받은 토지 사용료 금액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일시불이 아니라 매년 납부하는 방식도 또 따로 있었어요. 투트랙이 있었는데, 그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계산한 것과 비교를 해보면 한 90% 가까이는 사실은 정부가 제대로 환수하지 못한 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가격의 10%에 팔았네. 그러니까 정부는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트랙에 그걸 100으로 본다면 겨우 10%만 받아낸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이 10%가 100의 기준에서 작지만 사실은 기반 시설을 제공해야 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난 게 큰 목돈이에요. 10%라는 게. 그래서 중국은 이런 걸 토지 재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토지에서 정부 재정 수입의 대부분이 충당이 된다. 그러니까 토지 재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도시 정부는 가지고 있는 땅을 이런 식으로 출양 방식을 통해서 팔아서 재원을 확보해서 기반시설을 깔아서 도시를 발전시킨 거예요. 아니 그 지점에서 예. 박사님,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78년부터 지금 그 토지 사용권 그걸 이제 그 일종의 매각을 한 거죠. 예. 예. 80년대 초부터 예. 진행을 했어요. 그럼 그거는 매각을 하면 그거는 외국 자본한테도 매각을 한 건가요? 아니면 때까지는 그냥 초기에는 이제 실험 과정이기 때문에 예. 이제 국내에서만? 이제 현전에서 20년, 원조시도 20년 예. 이런 식으로 짧게 아니,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단행했어요. 기업을 예. 대상으로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투자 유치를 하면서 특히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 당연히
투자 유치를 하려면 토지 사용권을 해외 기업에 줘야죠. 그리고 그리고 외자를 유치한 거네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렇죠. 예, 공원 명제는 그렇게 했고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도 지금은 많이 외국인의 주택 매입이 많이 규제가 되지만 그 전에는 유학생들도 사실은 주택을 살 수가 있었어요. 주택을 산다는 얘기는 토지 사용권을 산다는 얘기거든요.